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장성군 사랑방 콘서트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이제 무더위가 막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대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도 50년 전엔 대한민국의 미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 역사라는 것이 시간의 학문이에요. 시간 여행을 하다가 문득 공간에 살짝 머문다고. 예를 들면 또 조선시대 여행을 하다가 잠깐 멈추면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조선의 건국일 수도 있고 1592년 임진왜란일 수도 있고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역사라는 학문인데 오늘은 시간을 따라가다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혹시 무슨 서원인지 아시나요? 어이구 피람서원은 또 어떻게 하세요? 어린이 친구들이 혹시 그 피람서원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늘 그 사연 제가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선비가 무엇인지 서원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쉽고 재밌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선비가 뭐 하는 분들이냐면 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공무원이 됐다. 그것도 선비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도 선비고. 그럼 여기는 서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이 한양이었잖아요. 지금 서울.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지방 사립대 정도의 느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상황이랄지 나라 걱정을 학생들이 하면서 자기의 소리를 내기도 했던 진리의 상아탑을 조선시대 지방사립학교 서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4.19랄지 5.18이랄지 6월 민주항쟁에 대학생들이 직접 현실에 나서서 역사를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배워요? 학교 가면? 무슨 공부인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제 초1부터 고1까지 기본하고 고2, 고3에 선택해서 보통 수능 보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 가면 자기의 전공에 따른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유학을 공부를 했다고. 유학. 성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일단 유학 성리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나 유학이 뭔지 좀 설명할 자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유학은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저기 어린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마이크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 자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도 유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손들이 이게 입 밖으로 잘 나오질 않을 텐데 유학이 뭡니까 우리 친구? 수녀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오늘 시작이 잘 풀리네. 맞아요. 유학. 분위기 확 풀어주네. 고맙습니다, 친구. 맞아요. 그게 유학이에요. 그게 유학인데, 선생님이 오늘 나눌 유학은 조금 한자가 다른 유학이에요. 이건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중국은 그때 제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도대체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 이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나쁜 짓들 막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벼랑 끝 위기 속에서 기회가 탄생을 한다고 이때 철학자들, 학자들이 많이 나와. 왜 나왔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 중에 공선생이란 분이 있어. 중국에서는 선생님을 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선생을 뭐라고 그럴까? 그게 공자야. 그럼 제가 만약에 선생님, 그럼 전 무슨 자가 돼요? 설자예요. 여기 앞에 선생님 계신데 혹시 성함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갑니다. 김자,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김자, 설자, 공자. 그 공선생님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거야.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대, 누구나. 다 착한데 이거를 잘 갈고 닦지 않으면 이 꽃처럼 시들어버리지 이게 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타고난 선함을 잘 개발하면 전부 다 착한 사람 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거야 라는 주장을 해요. 그 학문을 만들었거든. 그게 유학이야, 친구. 어딨어? 예. 그러니까 공부하러 외국 가는 것만 유학이 아니고 공자가 만든 그 당시에 만든 세상을 편케하기 위한 학문이 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막 유학이 이제 막 이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중국이 송나라였는데 그때 주선생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름이 뭐라고 부를까? 주선생이니까 주자. 그렇지. 본명 주희. 그 주자라는 사람이 유학자인데 기존의 공자님이 만드신 유학은 현실 문제만 다루잖아요. 근데 현실 문제 말고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뭐야? 우주의 이치는 뭐지? 이거 뭐죠? 기존의 공자가 논의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철학의 영역까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성리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학을 한층 발전시킨 한 갈래죠. 심화학문이 성리학이에요. 그런데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 게 고려 말이었고 그때 고려 말에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 나라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던 유학자의 손에 그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리학을 손에 쥔 유학자 이름은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정도전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야 이거 봐라 초대박인데 여기는 썩어가는 고려를 없애버리고 정말 여기는 성리학적 시스템 이 시스템의 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 여러분들 혁명이 붓 끝에서 나옵니까? 칼 끝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정도전이 준 건 붓밖에 없잖아. 그래서 칼을 찾아 나선 거야. 그래서 만난 게 누구?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친구들. 유학 안 가도 되겠다 야니네. 그래서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요.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슨 국가? 유교 국가. 유학을 근본 개념으로 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국가는 이제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유학을 공부하는 누구? 오늘의 주인공 선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비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선비가 살았던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의리와 절개를 꼽았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은요, 의리와 절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 중에서 나는 의리, 절개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성과, 결과, 실용, 돈, 권력, 명예, 자본주의의 바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의리와 절개는 내 목숨보다 귀중한 거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그걸로 무장한 게 선비예요. 그럼 그거는 어떤 세계관에서 나온 거냐? 첫 번째, 의리는 뭐냐면 이게 옛날 공자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의로운 이치거든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생각했어요.
정의가 아니고 불의와 타협한다면 그게 짐승이지 무슨 사람이야. 내가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불의와 타협하면 우리 엄마가 낳은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목숨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절개가 뭐냐면 이 절이 관절할 때 절이거든요. 관절.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나무는 뭐를 상징합니까? 그 의리와 절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대나무 휘는 거 보셨어요? 이 중에 대나무 휘어갖고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유튜브들은 별걸 다 해오더라고요. 대나무가 안 휘어. 그게 부러지지. 그래서 삼국지에 아까 어떤 친구가 삼국지 책 가져왔던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설민석의 삼국지네. 그 손권이 그러잖아. 다 죽이기 전에 야, 너 살려달라고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관우가 뭐라 그래요? 야, 옥을 부숴 깨트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빼앗을 수는 없어. 대나무, 니들이 불태울 수는 있어도 절대 그 절개를 꺾을 수는 없어. 죽여라. 이게 관우의 대사아니에요.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변해가도 저 하늘의 북극성처럼, 북극성은 변하지 않아. 항상 그 자리야. 모든 별자리가 계절마다 바뀌어도 북극성은 사람이 볼 때 항상 그 자리만 있거든. 나는 저 절기를 지키고 해말 거야. 이게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질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나서 피람선에서 공부했으면 쫓는 건 돈, 권력, 부와 명예가 아닌 의리와 정의일개였을 것이다 라는 점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리보다는 실리, 명분보다는 현실, 절개보다는 타협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의리로서 삶을 행하고 절개로서 죽음을 지켜낸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역사에 떠날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통 의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보성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보성님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최근에 영화에서 굉장히 핫했던 사육신이 저는 떠올라요. 의리의 아이콘이죠. 뭐 박팽년, 성삼문, 뭐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사육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 거의 첫 번째 주인공 사육신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래도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의리와 절개를 목숨처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의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기에는 같은 교육을 받아도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뭔가 개연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연성을 제가 직접 사료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종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아들이고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맞습니다. 단종의 아버지가 되는데 단종 어렸을 때 문종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에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무릎에다가 어린 단종을 앉히고 손으로 이렇게 애기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 집현전 학사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수를 내려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조선시대 유학은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임금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스승을 똑같이 생각했어요. 임금에게 충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있는데 부탁한다면서 술까지 내려줘. 그럼 막 더 가슴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술 마시니까 막 얼굴도 뜨거워 막. 그러다 잠이 들었어. 깨워보니까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온몸에 털옷이 덮여 있었는데 문종이 손수 덮어준 거예요. 이거 문종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세종한테. 세종이 이거 잘하거든. 신숙주가 막 이렇게 일하다 잠들면 막 옷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자기 일하는 거면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막 이렇게 손수 덮어준 거예요. 이때 막 서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조건 내가 전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여기는 세자를 목수처럼 아껴야지 라는 개연성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 다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 세상에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갖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네. 그 자기가 막 국무총리까지 다 하면서 명함 몇 개 파놓고 왕을 막 겁박을 하고 세상에 쫓아내잖아요. 어린 조카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선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고 거사를 도모하다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결국은 다 이제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고문 당할 때 진짜 선비의 기계가 뭐고 절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대사들이 나오는데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세조가 수양대군이 직접 고문을 해요. 먼저 성산문을 고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나한테 전하라고 한 번만 불러라. 왜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 나 왕이야. 전하라고 한 번만 하면 고통 없이 죽여줄게. 전하라고 해. 그랬더니 여기는 성산문이 그랬대잖아요. 나리, 수양나리, 어찌 하늘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요즘 표현으로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너 나한테 받은 봉급이 얼만데? 너 봉급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전화라고 해. 그랬더니 나 그거 한 푼도 안 썼어. 뭐? 내 집에 가서 창고 한번 열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보내고 창고를 열었는데 그때는 봉급을 쌀로 받았거든요. 그대로 쌓여드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더 열이 받은 거야. 세조가. 으아! 이래갖고 이번에는 박팽년을 딱 찍습니다. 박팽년은 박팽년. 박팽년한테 야 너는 전화라고 할 수 있지? 전화라고 한번 해. 전화라고 못 부르겠는데요. 수양나리. 너 옛날에 나한테 보고서 쓸 때 소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썼잖아. 그때 신하라고 썼잖아. 왜 딴소리 합니까? 왜 두 말에 그게 선비 아니잖아. 전화라고 해. 그랬더니 소신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보고서 가져와라. 딱 보고서를 가져와서 딱 열어봤는데 이게 신하신자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딱 보니까 세로획을 다 빼놓고 이렇게 써놨더래요. 클거자로 써놓은 거예요. 소신이가 아니고 소거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더 열이 받은 거예요. 막 머리가 열렸어. 으아! 유흥부 딱 찍은 거예요. 막 피천성이 된 유흥부한테 너는 나 전화라고 할 수 있지 너는 나 전화라고 한 번만 해. 그랬더니 유흥부가 전화라 조카 이렇게 부릅니다. 조카가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설민석 씨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수양대군 이름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으리도 아니고 이유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인두 가져와라 해서 인두로 치죠. 이거 어린이들인데 좀 그런데 그 뜨거운 쇠로 막 달구는 거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이 맨살을 그 인두로 지지면 여기 타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참다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인두가 식었다. 다시 달고 와라. 이게 선비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사육신들이 죽어서 당하건 살아서 당하건 전부 거열형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어서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그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 배울 게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만의 역사관이 있더라고. 유교적 역사관. 이 선비는요. 저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짧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야. 굉장히 짧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거야. 그래서 내 이 육신의 고통을
견뎌내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아냈던 거죠. 근데 정말 역사는 심판하는 게 그 세조가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막 악몽에 시달리고 피부병에 막 걸리고 자기 아들 둘 막 어려서 막 요절하고 한명회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연산군 때 막 묻어놓은 한명회를 막 시신을 꺼내갖고 막 부관 참시하고 그랬잖아요. 막 시신을 훼손하고 그랬다고.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성삼군 박팽룡 같은 이런 사육신이 시대를 다르게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그들이 유관순이고 그들이 윤봉길이고 그들이 김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런 예를 왜 드냐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자칫 뭐 유학, 선비 이러면 본능적으로 선비? 약간 좀 올드,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건 우리가 너무 몰라서다. 제 책임이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선비들 얘기, 그 의리와 절개로 사는 이 사육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막 올드해요, 답답해요, 지루해요, 아니면 멋져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사육신 선비들의 절개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